다음 날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할 무렵, 나는 퀴크액의 팔이 나를 사랑스럽고 애정 어린 방식으로 내 몸 위에 얹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마치 내가 그의 아내라도 된 것처럼 보였다. 침대 이불은 조각보로 되어 있었고 여러 가지 색깔의 작은 네모와 삼각형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의 팔은 끝없는 크레타 미로처럼 문신이 되어 있었는데 그 문양의 어느 부분도 똑같은 색깔이 아니었다. 나는 그 이유가 그의 팔이 바다에서 규칙적으로 햇볕과 그늘에 노출되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의 셔츠 소매가 불규칙하게 몇 번이나 올려졌기 때문이었다. 그의 팔은 조각보 이불의 한 조각처럼 보였다. 실제로 그 팔이 처음 나를 감싸고 있을 때 나는 그것과 이불을 구별하기가 힘들 정도였다. 그들은 색상이 너무 잘 어우러져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오직 팔의 무게와 압력을 느끼면서 퀴크에그가 나를 끌어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내 감정은 이상했다. 이를 설명해 보려 한다. 어린 시절 나에게 비슷한 일이 일어난 기억이 난다. 그것이 현실이었는지 꿈이었는지 나는 결코 완전히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 일은 이렇다. 나는 어떤 장난을 치고 있었다. 작은 청소부를 본 뒤 내가 그와 같이 굴뚝을 타고 올라가려고 했던 것 같다. 그리고 그때 내 새엄마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항상 나를 데리거나 저녁을 주지 않으며 나를 방에 보내곤 했다. 내 어머니는 나를 굴뚝에서 끌어내 방에 보냈는데 그때는 오후 2시 6월 21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가장 긴 날이었다. 나는 끔찍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기에 나는 천천히 3층에 있는 내 방으로 올라갔다. 최대한 시간을 끌려고 느리게 옷을 벗고 씁쓸한 한숨을 쉬며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곳에 우울하게 누워 16시간이나 자야 한다는 사실을 계산하고 있었다. 침대에서 16시간. 내 허리가 아프게 느껴졌다. 게다가 너무 밝았다. 창문으로 햇볕이 비추고 거리에서는 마차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며 집 안 곳곳에서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점점 더 기분이 나빠졌다. 결국 나는 일어나 양말만 신고 조용히 새엄마를 찾아갔다. 갑자기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 특별히 슬리퍼로 한 대 때려달라고 부탁했다. 아무리 그래도 16시간이나 침대에서 누워있는 것보다는 나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나를 슬리퍼로 때리지 않았고 나는 다신 내 방으로 가야만 했다. 몇 시간 동안 나는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었고 그때 이후로 겪은 그 어떤 불행보다도 더 괴로움을 느꼈다. 결국 나는 어쩌면 깨어 있는 상태에서 힘든 꿈을 꾸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서서히 깨면서 반쯤 꿈속에 눈을 떴고 전에 햇볕이 비추던 방이 이제는 바깥 어둠에 휩싸여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온몸을 통해 충격을 느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초자연적인 손이 내 손에 놓인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내 팔은 침대 이불 위로 늘어져 있었고 그 손의 형체는 내 침대 옆에 조용히 앉아 있는 듯했다. 무수한 세월이 쌓인 것 같은 시간이 흐른 후 나는 두려움에 떨며 그 손을 뗄 수 없었다. 그러나 한치라도 움직일 수 있다면 이 끔찍한 주문이 깨질 것만 같았다. 나는 어떻게 그 의식이 내게서 벗어나게 되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는 그것을 소름 끼치게 기억했고 그 후 며칠, 몇 주, 몇 달 동안 나는 그 미스터리를 설명하려고 헤매였다. 아니,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나는 그것을 풀려고 끊임없이 고민한다. 그 끔찍한 두려움을 제외하고 내가 그 초자연적인 손이 내 손에 닿았을 때의 감정은 퀴크에그의 이교도의 팔이 내 몸에 얹어 있었을 때 느꼈던 감정과 비슷했다. 그 둘 단 낯설고 기묘한 느낌이었다. 그러나 결국 지난밤의 모든 일이 하나하나 현실로 명확히 떠오르며
나는 그저 우스꽝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깨달았다. 나는 퀴크에그의 팔을 뺄 수 없었고 그의 신랑처럼 나를 끌어안은 체그가 여전히 나를 꽉 안고 있었다. 마치 죽음 외에는 우리가 서로 떨어지지 않을 것처럼 말이다. 나는 이제 그를 깨우려고 애썼다. 퀴크에그. 그러나 그의 대답은 코 고는 소리뿐이었다. 나는 그와 몸을 비틀어 보았다. 내 목은 마치 말 안장에 끼인 듯 아팠다. 갑자기 가벼운 긁힌 느낌이 들었다. 나는 침대 이불을 걷어차며 퀴크에그의 옆에 놓인 토모크를 발견했다. 마치 토모크가 갓 태어난 아기처럼 누워 있었다. 참으로 웃긴 일이었다. 나는 이 낯선 집에서 하루 중 가장 밝은 시간에 싱인종과 토모크와 함께 침대에 있다는 생각에 어처구니가 없었다. 퀴크에그, 제발, 퀴크에그, 깨어라. 결국 나는 여러 번 몸을 뒤척이고 그가 나를 결혼식 스타일로 껴안고 있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꾸짖었다. 그러자 퀴크에그가 불만의 소리를 내며 팔을 뺐다. 그는 마치 물에서 나온 뉴펀들랜드 개처럼 온몸을 흔든 후 침대에서 똑바로 일어났고 나를 바라보면 눈을 비비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는 내가 여기 왜 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듯했지만 나에 대해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때 나는 조용히 그를 지켜보았다. 이제는 별다른 불안도 없이 그와 같은 기묘한 존재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었다. 그는 침대에서 뛰어내려 바닥에 내려갔고 여러 신호로 먼저 옷을 입고 그 후에는 내가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고 전했다. 나는 생각했다. 퀴크에그, 이런 상황에서 이건 매우 예의 바른 제안이다. 사실 이 원주민들은 본능적으로 예의가 있는 편이다. 뭐라고 하든 말이다. 그들이 얼마나 본질적으로 예의 바른 사람들인지는 정말 놀라운 일이다. 나는 이 칭찬을 퀴크에그에게 전하고 싶다. 그는 나에게 많은 이의와 배려를 보였고 나는 그에게 큰 무례를 범했다. 침대에서 그를 지켜보며 그의 모든 옷 입는 과정을 관찰했기 때문이다. 내 호기심이 나의 예의를 능가한 시간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퀴크에그와 같은 사람은 매일 보는 사람이 아니다. 그와 그의 방식은 분명히 특별히 바라볼 가치가 있었다. 그는 먼저 비버 모자를 쓰기 시작했는데 꽤 높은 모자였다. 그 후 여전히 바지를 입지 않은 채 부츠를 찾기 시작했다. 도대체 그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나는 알 수 없었지만 그가 다음에 한 일은 부츠를 손에 쥐고 모자를 쓴 채 침대 아래로 들어갔다. 그리고 몇 번의 격렬한 헐떡임과 힘주어 끌어당기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가 열심히 부츠를 신으려고 하는 중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러나 나는 이 세상 그 어떤 예의에도 부츠를 신을 때 남의 눈을 피해야 한다고 배운 적이 없다. 그러나 퀴크에그는 뭐라, 그는 변환기의 존재였다. 애벌레도 나비도 아닌 그 상태였다. 그는 충분히 문명화되었지만 그의 이국적인 특성을 가능한 한 기묘한 방식으로 드러냈다. 만약 그가 아주 약간도 문명화되지 않았다면 아마 부츠를 신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원주민이었기에 그는 부츠를 신으려고 침대 아래로 들어가기에 이른 것이다. 마침내 그는 눈 위로 모자가 눌려서 나왔다. 그는 부츠를 신고 삐걱거리며 다리로 끌어당기며 방을 돌아다녔다. 부츠에 익숙하지 않아서인지 적고 주름진 소의 가죽 부츠가 아침의 차가운 날씨 속에서 그를 괴롭히는 것처럼 보였다. 이제 나는 창문에 커튼이 없고 거리가 매우 좁아서 건너편 집인 내 방을 똑바로 들여다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퀴크에그가 그다지 적절하지 않은 모습으로 모자와 부츠만 걸친 채 방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점점 더 보게 되었다. 나는 그에게 가능한 한 빨리 옷을 다 입고 특히 바지를 제때 입을 수 있도록 부탁했다. 그는 그것에 응하고 그 후에 세수를 시작했다. 그 당시 아침에 어떤 기독교인이라면 얼굴을 씻었을 것이다.
하지만 퀴크에그는 나를 놀라게 한 것은 얼굴을 씻는 대신 가슴, 팔, 손만 씻는 것으로 만족했다. 그리고 그는 조끼를 입고 세면대 위에 놓인 비누를 집어 물에 담근 후 얼굴에 비누를 문지르기 시작했다. 나는 그가 면도기를 어디에 두었는지 궁금해하며 지켜보았다. 그러자 그는 침대 구석에서 하푼을 꺼내어 긴 나무 손잡이를 꺼내고 하푼의 날을 꺼내 부츠에 살짝 문지른 후 벽에 걸린 작은 거울 앞에 다가가서 얼굴을 힘차게, 아니 오히려 하푼으로 양볼을 긁기 시작했다. 나는 생각했다. 퀴크에그, 이건 로저스의 최고의 식기 세트를 제멋대로 사용하는 거구나. 이 작업을 보곤 아는 하푼의 머리가 어떤 훌륭한 강철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긴 직선 가장자리가 얼마나 날카롭게 유지되는지 알게 되었을 때 덜 놀라게 되었다. 그의 세면은 금방 끝났고 그는 자랑스럽게 방을 나가며 큰 조타원 자켓을 입고 하푼을 마치 원수의 지휘봉처럼 들고 있었다. 나는 재빨리 따라가서 바에서 웃고 있는 주인에게 매우 기분 좋게 인사를 건넸다. 나는 그에게 원한을 품지 않았다. 비록 그가 나와 한 방을 사용한 동반자 문제로 내게 농담을 좀 했지만 말이다. 하지만 좋은 웃음은 정말 좋은 것이며 너무나도 드물게 좋은 것이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어떤 사람이 농담의 대상으로 쓰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주저하지 말고 그런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만약 어떤 사람에게 웃길 만한 점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일 것이다. 이제 바방에는 밤새 도착했던 손님들이 가득 차 있었고 나는 그들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 그들은 거의 모두 고래잡니들이었다. 최고 선장, 두 번째 선장, 세 번째 선장, 선박 목수, 선박 대장장리, 하푼을 다루는 사람, 선박의 관리인들이었다. 거칠고 강한 사람들, 접수룩한 수염을 기르고 아침 가운처럼 원숭이 재킷을 입은 사람들이었다. 각자가 육지에 온 지 얼마나 되었는지 대충 알 수 있었다. 이 젊은 친구는 햇볕에 구운 배처럼 건강한 뺨을 가졌고 거의 향기까진 아는 것 같았다. 그는 인도 항로에서 돌아온 지 3일이 채 안 되었을 것이다. 옆에 있는 사람의 피부는 그보다 조금 더 밝은 색을 띠고 있었다. 그는 약간의 세틴 우드색이 보였다. 세 번째 사람의 피부는 여전히 열대의 황갈색을 띠고 있지만 약간 더 희미해져 있었다. 그는 분명히 몇 주 동안 육지에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퀴크에그처럼 뺨을 가진 사람은 누구도 보지 못했을 것이다. 퀴크에그의 뺨은 여러 가지 색이 섞여 있었고 마치 안데스 산맥의 서쪽 기슬처럼 여러 기후를 하나의 배열로 보여주는 것 같았다. 아침이다. 이제 주인이 외쳤고 우리는 아침 식사를 하러 들어갔다. 세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흔히 사회적 자리에 있을 때 훨씬 여유로운 태도를 보인다고 한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데뉴 잉글랜드 여행가 에디아드와 스코틀랜드의 문고 파크처럼 세상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 가장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하지만 어쩌면 시베리아를 개가 끄는 썰매로 건넌 것이라든지 아프리카의 중심부에서 배고픈 상태로 홀로 긴 여행을 한 것처럼 극단적인 여행이 세련된 사회적 기술을 얻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어디에서든지 사회적 세련됨을 얻을 수 있다. 이 이야기는 내가 아침 식사 테이블에 앉아서 고래잡이에 관한 좋은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하던 중 내가 매우 놀라운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떠오른 것이다. 그것은 거의 모든 사람이 깊은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당황한 듯 보였다. 이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대양에서 만난 낯선 고래들과 싸워 죽음까지 몰아넣었던 고래잡니들이었다. 그런데 여기서는 모두가 아침 식사 테이블에 앉아 서로를 양치기처럼 부끄럽게 바라보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참 신기한 광경이었다. 부끄러운 곰들, 소심한 전사 고래잡니들이었다. 하지만 퀴크에그는 다르다. 퀴크에그는 그들 가운데 앉아 있었고 마침 테이블의 맨 위에 앉아 있었다. 그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물론 나는 그의 교양에 대해 많이 말할 수 없다. 그의 가장 큰 팬이라도 아침 식사에 하푼을 가져오고 그것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기꺼이 변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식탁을 넘어 그 하푼으로 고기 스테이크를 잡아당기며 많은 사람들의 머리를 위험에 빠뜨렸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차분히 행동한 것은 확실히 멋지게 보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분하게 행동하는 것을 매우 멋지게 본다. 퀴크에그의 여러 특이한 점을 다 다루지 않겠다. 그가 커피와 따뜻한 롤은 거부하고 오직 스테이크만 집중해서 먹었다는 점을 포함해서 어쨌든 아침 식사가 끝난 후 그는 나머지 사람들처럼 공공장소로 나가 그의 토모크 파이프를 피우며 조용히 소화시키고 있었다. 나는 그와 함께 밖으로 나가 산책을 하러 갔다. 처음에 퀴크에그처럼 그렇게 외국인 같고 낯선 사람이 문명화된 도시 사회를 돌아다닌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꽤 놀랐었다. 그러나 뉴베드포드의 거리에서 첫 일광 산책을 하고 나서 근 홀라움은 금방 사라졌다. 항구 근처의 거리에서는 어떤 큰 항구 도시라도 외국에서 온 이상한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다. 브로드웨이와 체스넛 거리에서도 지중해 선원들이 깜짝 놀란 여성들을 밀쳐낼 때가 있다. 리젠트 스트리트에는 나스카르와 말레이 사람들을 볼 수 있고 봄베이의 아폴로 그린에서는 뉴잉글랜드 사람들이 원주민들을 놀라게 하기도 한다. 그곳에서는 단지 선원들만 보이지만 뉴베드포드 거리에는 실제로 식민종들이 모퉁이에 서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그들은 완전히 야만인들이다. 피지인, 통라토 부인, 예로망고인, 파난기안인, 프리기안인들 외에도 고래잡니들이 돌아다니는 거리에서 더욱 이상하고 확실히 더 재미있는 광경을 볼 수 있다. 이 마을에는 매주 수십 명의 그린버 몬트인과 유엠프셔 사람들이 도착해서 고래잡니에서 부와 영광을 추구한다. 그들은 대부분 젊고 튼튼한 체격을 가진 사람들로 숲을 베어낸 뒤 이제 도끼를 버리고 고래창을 잡으려 한다. 많은 이들이 고향인 그린 마운틴처럼 풋내가 나는 초록색을 띠고 있다. 그들 중 일부는 몇 시간 전에 갓 태어난 사람처럼 보일 것이다. 저기, 저 사람이 모퉁이를 돌고 있다. 그는 비버 모자와 새꼬리 자켓을 입고 선원 벨트와 칼을 차고 있다. 또 다른 사람은 소웨스터와 봄바지 코트를 입고 있다. 도시에서 자란 멋쟁이는 시골에서 자란 멋쟁이와 비교할 수 없다. 내가 말하는 것은 진짜 촌뜨기 멋쟁이 여름철에 2에이커를 베기 위해 가죽 장갑을 끼고 손이 그을릴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이제 이런 시골 멋쟁이가 자신을 유명하게 만들겠다고 결심하고 대고래 잡리에 참여한다고 해보자. 그가 항구에 도착했을 때 그는 얼마나 웃긴 행동을 할지 보라. 바다에 선원 복장을 주문하면서 그는 조끼에 벨버튼을 캔버스 바지에는 근을 주문한다. 첫 번째 큰 폭풍이 몰아칠 때 그 끈들이 다 끊어지며 폭풍의 목구멍 속으로 밀려 들어갈 것이다. 하지만 이 유명한 마을에는 하푼을 다루는 사람들, 식민종들, 촌뜨기들 외에도 보여줄 것이 있다. 여전히 뉴베드포드는 이상한 곳이다. 만약 우리가 고래잡니들이 아니라면 이 땅은 아마도 오늘날 레브라도 해안처럼 황량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이 마을의 일부 뒷골목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정도로 앙상하다. 그 마을 자체는 아마도 뉴잉글랜드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일 것이다. 기름의 땅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가나안처럼 기름만 있는 땅은 아니다. 또한 옥수수와 와인의 땅이기도 하다. 거기서는 우유가 흐르지 않고 봄이 되면 신선한 달걀로 길을 포장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어디에서도 뉴베드포드보다 더 귀족적인 집과 더 호화로운 공원과 정원을 찾을 수 없다. 그것들이 어디서 왔을까?
어떻게 한데 거친 화산재 같은 당 위에 세워졌을까? 저 멀리 보이는 높은 저택 주위에 있는 철제 화분을 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 이 모든 아름다운 집들과 꽃이 만발한 정원들은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에서 올라왔다. 하나하나 모두 바다 밑에서 하푼으로 찔러 올라온 것이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뉴베드포드에서는 아버지들이 딸에게 고래를 지참금으로 주고 조카들에게는 각자 몇 마리의 돌고래를 내어준다고 한다. 뉴베드포드에서만 멋진 결혼식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모든 집에 기름을 저장해두고 매일 밤 무모하게 스페르마세티초로 그 이름을 태운다고 한다. 여름에는 마을이 아주 아름답다. 멋진 단풍나무들이 길게 늘어서 있고 8월에는 공중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말발굽 밤나무들이 촛대처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뾰족한 꽃송이를 내밀며 다가온다. 예술의 힘은 정말 위대하다. 뉴베드포드의 많은 지역에서는 창조의 마지막 날에 버려진 바위들 위에 밝은 꽃밭들이 조성되었다. 그리고 뉴베드포드의 여성들은 그들의 붉은 장미처럼 꽃을 피운다. 하지만 장미는 여름에만 핀다. 반면 그들의 뺨의 화사한 색은 하늘의 태양처럼 영원하다. 다른 곳에서는 그들의 꽃처럼 아름다움을 따라갈 수 없을 것이다. 셀렘에서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 그곳의 젊은 여성들은 그런 향기를 풍겨서 그들의 고래잡니 애인들이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그 냄새를 맡을 수 있다. 뉴베드포드에는 고래잡니들의 예배당이 있다. 인도양이나 태평양으로 향하는 어부들이 일요일마다 이곳을 방문하지 않는 경우가 드물다. 나는 그곳을 방문하지 않은 적이 없다. 첫 아침 산책을 마친 후 나는 다시 그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밖으로 나갔다. 하늘은 맑고 차가운 날씨에서 얼음과 안개가 뒤섞인 비가 내렸다. 나는 털이 많은 곰가죽 재킷을 입고 끈질긴 폭풍을 뚫고 나아갔다. 예배당에 들어서니 선원들의 아내들, 그리고 과부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곳은 고요한 침묵 속에 잠겨 있었고 때때로 폭풍의 울부짖음만이 그 침묵을 깨뜨렸다. 각기 다른 침묵의 예배자들은 서로 거리를 두고 앉아 있었고 마치 각자의 슬픔이 고립되고 나누어질 수 없다는 듯 보였다. 목사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예배당의 양쪽 벽에는 여러 개의 대리석 비문이 붙어 있었다. 그 비문 중 3개는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다. 나는 정확히 인용할 수는 없지만 그 대략적인 내용을 적어본다. 존 탈보트의 기억에 바친다. 1836년 11월 1일 파타고니아의 절망의 섬 근처에서 18세의 나이에 바다에 빠져 죽었다. 이 대리석은 그의 여동생에 의해 그를 기억하기 위해 세운 것이다. 로버트 옹, 윌리스 엘러리, 네이선 콜만, 월터 케니, 세스 메이시, 그리고 사무엘 글레이그의 기억에 바친다. 이들은 엘리자호의 배의 보트 승무원들이며 1839년 12월 31일 태평양의 근해에서 고래에 의해 시야에서 사라졌다. 이 대리석은 살아남은 선원들이 그들의 기억을 위해 세운 것이다. 고든 하디 선장의 기억에 바친다. 1833년 8월 3일 일본 해안에서 정 스펀웨일에 의해 그의 보트에서 사망했다. 이 대리석은 그의 아내에 의해 그를 기억하기 위해 세운 것이다. 나는 얼음이 덮인 모자와 재킷에서 얼음을 털어내며 문 가까이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옆으로 돌았을 때 나는 퀴크에그가 내 옆에 있다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 장면의 엄숙함에 영향을 받은 듯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는 호기심이 서려 있었다. 이 아마니는 그곳에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내 입장을 인지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벽에 적힌 그 차가운 비문들을 읽지 못했기 때문이다. 비문에 적힌 선원들의 가족들이 이 자리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고래잡니의 사고는 너무나 많고
그곳에서 몇몇 여성들이 그 슬픔을 품고 있는 표정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이 겪은 깊은 슬픔이 고스란히 담긴 얼굴들이었음을 확신할 수 있었다. 오, 너희는 그 푸른 풀밭에 묻혀있는 죽은 자들을 둔 채 꽃들 속에서 여기 내 사랑하는 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너희는 그들이 앉은 이 빈 곳에서 묻혀있는 고독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한다. 그 대리석에 새겨진 단어들이 안고 있는 스라린 공허함. 그 죽어버린 이들의 이름이 없는 곳. 그들을 위한 고통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 우리는 왜 그렇게 많은 것들이 기록되지 않고 그저 지나가 버리는 것일까? 우리는 죽음과 삶에 대해 착각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 육체를 나의 진정한 존재라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나의 몸은 내 영혼을 위한 더 나은 존재의 자취일 뿐이다. 이 육체를 누구에게든 맡겨도 상관없다. 내가 정말로 존재하는 것. 그것은 내가 원하는 그대로가 될 것이다. 뉴베드포드의 이 예배당을 떠나면서 나는 그 대리석 비문들을 다시 보았다. 그곳에서 나는 고래잡니들의 운명을 읽었다. 그들의 운명은 나의 것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기운을 차리며 웃음을 되찾았다. 이 고래잡니 일에는 죽음이 있지만 그것이 또 다른 기회를 준다고 생각했다. 고래잡니에 잃은 사람이 급히 세상을 떠날 수 있는 빠른 혼돈의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과 죽음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한다. 나의 영혼은 몸을 초월한 곳에 있다. 그래서 나는 뉴베드포드로 가는 길에 다시 3번의 환호를 보낸다. 나는 그다지 오래 앉아있지 않았는데 한 사람이 들어왔다. 그가 들어오면서 폭풍우에 맞은 문이 뒤로 열리자 모든 회중이 그를 빠르게 주목한 것이 분명히 드러났는데 그가 바로 성직자였기 때문이다. 맞다. 그 사람은 유명한 매플 목사였다. 그는 고래잡니들 사이에서 매우 큰 인기를 얻었던 인물이었다. 그는 젊었을 때 선원이자 하푼이었으나 몇 년 전부터는 신앙의 길에 헌신해왔다.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시점에서 매플 목사는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그의 나이는 마치 2번째 봄을 맞이하는 듯한 건강한 노년이었다. 그의 주름 속에서 새로운 꽃봉오리가 피어나는 것처럼 2월의 눈 속에서도 봄의 초록빛이 보였다. 그의 과거를 전혀 모르는 이들이라면 처음 그를 보면 아주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그가 겪었던 바다에서의 모험적인 삶에서 비롯된 독특한 성직자적 특징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들어오자 나는 그가 우산을 들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확실히 그는 마차를 타고 온 것이 아니었다. 그의 방수보에는 녹는 진눈개비가 흥건히 젖어 있었고 그의 커다란 파일럿 자켓은 그가 그것을 입고 있던 무게에 의해 거의 바닥에 끌릴 듯 보였다. 그러나 모자와 자켓, 방수 신발을 하나씩 벗어서 인접한 구석에 걸어두고 적당한 복장으로 차분하게 강단으로 다가갔다. 대부분의 고전적인 강단이 그러하듯 그것은 매우 높은 강단이었다. 그러나 그런 높은 강단으로 가는 일반적인 계단은 그 긴 각도로 인해 이미 작은 예배당의 공간을 더 좁히게 되므로 건축자는 매플 목사의 제안을 따라 계단 대신 배에서 보트로 올라탈 때 사용하는 것과 같은 수직 사다리를 만들었다. 한 고래잡니 선장의 아내는 이 사다리를 위한 멋진 붉은색의 양말 로프를 제공했으며 이 사다리는 매우 잘 다듬어져 있고 마호가니 색으로 물들여져 있어 이 예배당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 나쁘지 않게 보였다. 사다리의 발밑에 잠시 멈춘 목사는 양손으로 양말 로프의 장식용 손잡이를 잡고 위를 한번 쳐다본 뒤 정말로 선원처럼 그러나 여전히 존경심을 가지고 손을 하나씩 올려가며
마치 배의 주돛대에 오르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올라갔다. 이 사다리의 수직 부분은 일반적으로 흔들리는 사다리에서 볼 수 있는 대로 천으로 덮인 밧줄로 되어 있었고 발판은 나무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발판마다 이음새가 있었다. 강단을 처음 본 나는 이 사다리의 이음새들이 고래 잡리배에는 편리할지 몰라도 이 경우에는 필요 없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매풀 목사가 그 높이에 올라간 후 천천히 돌아서 강단을 기울이며 사다리를 한 걸음씩 끌어올려 강단 안으로 끌어올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다리는 강단 안에 완전히 놓여 있었고 이제 목사는 그의 작은 쾌백처럼 완전히 보호받은 상태가 되었다. 나는 이 일을 어느 정도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만 그 이유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매플 목사는 그 진실성과 신성함에 대한 평판이 매우 높아서 나는 그가 무대에 어떤 작은 속임수로 노터라이어티 명성을 추구한다고 의심할 수 없었다. 아니, 나는 생각했다. 분명히 이 일에는 어떤 신중한 이유가 있을 것이며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상징하는 것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 신체적 고립의 행위가 그가 외부의 세속적인 유대와 연결해서 그 순간 동안 영적으로 떨어져 있음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렇다. 말씀의 고기와 포도주로 충만해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강단은 자족적인 요새, 내벽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우물이 있는 높은 에렌브라이트 슈타인과 같다. 하지만 그 측면 사다리만이 목사의 이전 바다 생활에서 빌려온 유일한 특이한 점은 아니었다. 강단 양쪽의 대리석 기념비 사이, 강단의 뒤쪽을 형성하는 벽에는 배가 거친 폭풍을 헤치며 검은 바위와 눈 덮인 파도에 맞서 싸우고 있는 모습을 그린 큰 그림이 장식되어 있었다. 그러나 달리고 있는 비구름과 어두운 구름 위로 작은 햇살의 섬이 떠 있었고 그곳에서 천사의 얼굴이 빛을 발하고 있었다. 이 밝은 얼굴은 배의 흔들리는 갑판에 뚜렷한 빛을 비추고 있었고 그것은 지금 넬슨이 쓰러졌던 빅터리의 갑판에 삽입된 음판처럼 보였다. 아, 고귀한 배요. 천사는 말하는 것 같았다. 앞서가라, 앞서가라, 고귀한 배여, 강한 항해를 해라. 보라, 태양이 뚫고 나오고 있다. 구름은 걷히고 있다. 가장 맑은 파란 하늘이 다가오고 있다. 강단 자체도 그 사다리와 그림이 이루어낸 그 바다의 맛을 잃지 않았다. 그 앞면은 배의 튼튼한 선두 부분처럼 판으로 만들어졌고 성경은 배의 앞머리처럼 장식된 돌출된 부분에 놓여 있었다. 그 무엇이 더 의미가 깊을 수 있을까? 강단은 언제나 이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나머지는 그 뒤에 따라온다. 강단이 세계를 이끈다. 거기서 하나님의 격렬한 분노의 폭풍이 처음으로 보이고 그 배의 선두가 가장 먼저 맞이해야 한다. 거기서 바람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의 도움을 먼저 청하는 것이다. 그렇다. 세상은 더 나가는 배처럼 아직 여행이 끝나지 않은 배이고 강단은 그것의 선두이다. 목사님은 일어섰고 겸손한 권위의 부드러운 목소리로 흩어진 사람들에게 모이라고 명령했다. 벤치 사이에서 무거운 바다 부츠가 우르릉거리는 소리와 요성들의 신발이 살짝 미끄러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다시 고요해졌고 모든 눈이 설교자에게 집중되었다. 목사님은 잠시 멈추었다가 강단의 앞쪽에서 무릎을 꿇고 가슴 위에 큰 갈색 손을 포개며 닫힌 눈을 들어 올리고 마치 바다 밑에서 기도하는 듯한 깊고 진지한 기도를 올렸다. 기도가 끝난 후 그는 긴 시간 동안 종소리처럼 구슬프게 말하며 다음과 같은 찬송가를 읽기 시작했다. 그러나 후반부로 갈수록 그의 말투는 점차 변화하며 기쁨과 환희로 폭발하였다. 고래의 갈비와 두려움 속에서 나를 둘러싼 음침한 어둠이 하나님이 비추신 모든 파도 속에 나를 운명으로 깊이 빠지게 했다. 지옥의 입을 보았다. 그곳엔 끝없는 고통과 슬픔이 있었다. 그 고통을 아는 자만이 알 수 있다. 나는 절망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검은 고통 속에서 나는 내 하나님을 부르며 그가 내 것이란 믿기 힘들었을 때 그는 내 불평을 귀 기울여 들으셨다. 더 이상 고래가 나를 가두지 않았다. 그는 급히 나를 구하시러 달려오셨고 빛나는 돌고래 위에 실려 무섭고도 밝은 번개처럼 빛나는 내 구원자의 얼굴이 비쳤다. 내 노래는 영원히 그 시간 그 끔찍하고 기쁜 시간을 기록할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의 것이 모든 자비와 힘이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찬송가를 함께 부르며 폭풍 후의 울부짖음 속에서도 그 소리는 크게 퍼져나갔다. 나는 예배당에서 돌아와 스파우터인에 도착했을 때 큐크퀵이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예배가 끝나기 전 몇 분 전에 예배당을 떠났던 것이다. 그는 벤치에 앉아 불 옆에 발을 놓고 한 손에는 그가 항상 소중히 여기는 그 작은 흑인 우상, 그의 신을 얼굴 가까이에 들고 있었다. 그는 그 신의 얼굴을 두러지게 쳐다보며 조심스럽게 나이프를 꺼내 코를 깎고 있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이교적인 방식으로 중얼거리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다가가자 그는 신을 치워두고 곧 테이블로 가서 거기에 놓인 큰 책을 집어들고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 책의 페이지를 차례차례 넘기며 셈을 했다. 그는 마치 50페이지마다 멈춰서 잠시 주위를 멍하니 바라보며 길게 으하고 놀란 소리를 내는 듯했다. 그런 후 다시 50페이지부터 시작하며 마치 그가 한 번에 50페이지 이상을 셀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놀람은 그 페이지 수가 50개씩 묶여 있을 때마다 나타났다. 나는 매우 흥미롭게 그를 지켜보았다. 비록 그는 사나웠고 얼굴은 내 취향에 맞지 않게 흉측하게 뒤틀려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결코 불쾌하지 않은 뭔가가 있었다. 영혼을 숨길 수는 없다. 그의 온갖 괴상한 문신 속에서 나는 단순하고 정직한 마음의 흔적을 보았고 그의 크고 깊은 검은 눈에서는 천 개의 악마도 두려워하지 않을 기백이 느껴졌다. 이 모든 것 외에도 그는 자신만의 고귀한 품위를 지닌 이방인처럼 보였다. 그의 불쾌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번도 굽신거리지 않았고 한 번도 빚을 져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마치 나무라면 가지가 하나도 꺾이지 않는 강한 나무처럼 보였다. 그의 머리는 면도되어 있었고 이마는 더 자유롭고 밝게 도드라져 보였으며 그 덕분에 그의 머리가 더 넓어 보였다. 나는 그것을 결정할 수는 없지만 그의 머리는 분명히 철학적으로 훌륭한 머리였다. 어쩌면 우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마치 일반적으로 보이는 조지 워싱턴의 조각상에서 본 것과 비슷하게 생겼다. 그 머리는 이마 위에서 시작하여 점차 후퇴하며 그 이마는 길게 돌출되어 두 개의 긴 전망대로 보였다. 큐크큐는 조지 워싱턴이 원주민처럼 발전된 모습이었다. 내가 그를 주의 깊게 바라보았지만 그는 창밖의 폭풍을 바라보는 척하면서도 사실은 나에게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책의 페이지를 세고 있었다. 나는 그가 그 전날 밤에 함께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에게 애정 어린 팔을 감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의 이런 무관심이 아주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야만적인 사람들은 참으로 이상한 존재들이다. 그들을 정확히 어떻게 해석할지 알기 어려운 때가 있다. 처음에는 그들의 차분하고 자기 수양된 단순함이 소크라테스의 지혜처럼 보인다. 나는 또한 큐크퀵이 다른 선원들과는 거의 교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결코 먼저 다가가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과 친해지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 보였다. 그 모습은 참으로 이상하게 보였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니 그 속에서 어떤 고상함이 느껴졌다. 그는 마치 고향에서 수만 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처럼 이방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전혀 불편한 기색 없이 편안하게 보였다. 그는 완전히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며 평온함을 유지했다. 이 모습은 참으로 훌륭한 철학적 태도로 보였다.
그는 그 철학이 무엇인지 몰랐겠지만 철학자라면 아마도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노력해야 하는 존재 아닐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철학자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그들이 마치 소화불량으로 고생하는 할머니처럼 보일 것만 같다. 나는 그때 그 외로운 방에 앉아 있었다. 불은 이제 약해져서 처음에 공기를 따뜻하게 했던 강렬함이 사라지고 그저 보기 좋게 빛을 내고 있었다. 저녁 그림자와 유령들이 창문 주위에 모여들어 우리 둘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바깥에서는 폭풍이 엄숙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나는 이상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듯한 느낌이었다. 더 이상 내 부서진 마음과 미친 손이 늑대 같은 세상과 싸우려 하지 않았다. 이 진정시키는 야만인이 내 마음을 구원했다. 그가 앉아있는 모습은 그의 무관심조차도 그가 가진 문명 없는 위성과 부드러운 속임수가 없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야생적이었다. 볼 수 있는 것 중 가장 야생적인 모습이었지만 나는 그에게 이상하게 끌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가 가진 것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을 물리쳤을 법한 것들이었지만 그것들이 나를 끌어당기는 자석이 되었다. 나는 생각했다. 기독교적인 친절이 공허한 예였으니 나는 이 이방인과 친해져 보겠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서 친근한 표시와 암시를 하며 그와 대화를 시도했다. 처음에 그는 내 접근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지난밤 그가 내게 베풀었던 호의에 대해 언급하자 그는 우리가 다시 함께 자는 것인지 물어봤다.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고 그는 기쁘게 보였고 아마도 약간은 나에게 칭찬을 받은 기분이었을 것이다. 그 후 우리는 함께 책을 넘기며 인쇄의 목적과 책에 있는 몇 개의 그림의 의미를 설명하려 애썼다. 곧 그의 관심을 끌었고 그 후 우리는 이 유명한 마을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외부의 풍경에 대해 할 수 있는 한 이야기하면 하갔다. 곧 나는 담배를 피자고 제안했고 그의 담배 파우치와 토모크를 꺼내어 그는 조용히 내게 한 모금을 내주었다. 그는 나에게 아주 자연스럽고 아무런 저항 없이 다가왔고 우리는 담배를 다 피운 후 그는 그의 이마를 내 이마에 대고 내 허리를 감싸며 이제 우리는 결혼했다고 말했다. 그의 나라의 말로 우리는 이제 단짝 친구가 되었다는 뜻이었다. 그는 내가 필요하다면 기꺼이 나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만약 이것이 같은 나라 사람이라면 이 갑작스러운 우정의 불꽃은 그리 신뢰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단순한 야만인에게는 그런 오래된 규칙들이 적용되지 않았다. 저녁 식사 후 또 다시 담배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함께 방으로 갔다. 그는 내게 그의 방부 처리된 머리를 선물로 주었다. 그리고 그의 엄청난 담배 지갑을 꺼내 담배 속에서 은화 $30를 꺼내어 그것을 탁자 위에 펼쳐놓고 두 개로 나누어 내게 하나를 밀어주며 그것이 내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반대하려 했지만 그는 내 바지 주머니에 그것을 쏟아 넣으며 나를 조용히 막았다. 나는 그것을 그대로 두었다. 그런 후 그는 저녁 기도를 시작했고 그의 우상을 꺼내어 종이로 된 불판을 치웠다. 몇 가지 표시와 증거로 보아 그는 내가 함께 기도에 동참하길 바라는 듯했다. 그러나 나는 잠시 고민했다. 만약 그가 나를 초대한다면 나는 그것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가? 나는 좋은 기독교인으로 무오류한 장로교 교회의 품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이 야만적인 우상 숭배자와 함께 그의 나무 조각을 숭배할 수 있을까? 하지만 숭배란 무엇인가? 내가 생각했다. 지금 이스마엘아, 너는 하늘과 지구의 고귀한 신이 이방인들을 포함한 그저 작은 검은 나무 조각을 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숭배란 무엇인가? 신의 뜻을 다루는 것 그것이 숭배다. 그리고 신의 뜻이란 무엇인가?
내 이웃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이웃이 나에게 해주는 것이다. 그것이 신의 뜻이다. 이제 큐크퀵은 내 이웃이다. 그렇다면 나는 큐크퀵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할까? 바로 그간의 장로교 형식의 숭배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와 함께 그의 숭배에 동참해야 한다. 그리하여 나는 이방인이 되어야 한다. 나는 나무 조각을 태우기 위한 조각들을 불 붙였고 순진한 작은 우상을 받쳐주며 그와 함께 불에 구운 비스킷을 바쳤고 그 앞에서 두세 번 절을 하고 그의 코에 입을 맞추었다. 그것이 끝난 후 우리는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 우리의 양심과 세상과 화해한 상태로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우리는 잠들기 전 약간의 대화를 나누지 않고는 잠에 들지 않았다. 어떻게 된 일인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침대만큼 친밀한 고백을 나누는 곳은 없다. 남편과 아내는 자주 말하듯이 서로의 마음의 바닥을 열어놓고 이야기를 나눈다. 때로는 오래된 부부들이 밤새도록 옛날 이야기를 하며 잠들기도 한다. 우리는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짧은 시간 동안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잠깐씩 졸기도 하며 퀵회그는 가끔 내 다리에 자신의 갈색 문신이 있는 다리를 부드럽게 얹었다가 다시 빼기도 했다. 우리는 그렇게 아주 편안하고 사교적으로 지냈다. 그러다가 결국은 우리의 대화 덕분에 잠이 완전히 깨고 아침이 올 때까지 시간이 꽤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고 싶어졌다. 우리는 정말 깨어 있었다. 그래서 누워있는 자세가 점점 불편해졌고 조금씩 안기 시작했다. 우리는 덮고 있는 이불을 단단히 몸에 둘러쌌고 머리맡에 기대어 앉아 무릎을 모으고 코를 무릎에 대고 있었다. 마치 무릎이 난로처럼 따뜻해지는 기분이었다. 밖은 아주 추웠지만 우리는 따뜻한 이불 덕분에 매우 편안하게 느껴졌다. 사실 이불이 없고 불도 없어서 방 안은 차가웠지만 그런 추위 속에서 우리는 더 따뜻함을 느꼈다. 그 전날 밤에는 그가 침대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매우 꺼려했지만 이제는 그가 침대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아무렇지 않았다. 우리는 덥고 헝클어진 외투를 어깨에 둘러쓰고 토마호크 파이프를 번갈아 가며 피웠다. 그 연기가 퀵회그를 먼 옛날의 고향으로 데려다 놓은 건지 그는 갑자기 고향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